조그마한 단과 재물을 올리고 9월 1일 날 참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접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태평양 전쟁의 그 본진으로 가기 전에 그 발단이 됐던 것이 세계 대공황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일제는 전쟁, 군국주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전역을 늘려갑니다. 군국주의가 뭐예요? 다른 일체 모든 것은 이 나라의 정신이고 뭐고 다 군사, 군국화에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 수뇌부가. 그래서 만주사변과 만주 괴뢰국이 쓰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괴뢰국의 황제로 앉히고, 여기서 이제 독일도 탈퇴하고 일본도 탈퇴하는 이 국제연맹 힘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만주에서는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 만주 전역이 일본의 세력권에 들어갔고 만주 괴뢰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만주에서는 독립운동하기 어려워서 중국 내륙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때 한 세력이 남아요. 동북인민혁명군, 사회주의 계열이죠. 그들이 나중에 연결돼서 동북항일연군이 됩니다. 이때 민족주의 계열인 조선혁명당군의 양세봉 장군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에도 나오는 분이잖아요. 그때 바로 이쪽 지게 신빈 왕청문이라든지 환인 이 일대에서 무슨 이 일대에서 싸우는 분이 바로 이 양세봉 장군입니다. 그래서 양세봉 장군과 함께 했던 우리 조선인들, 그들이 살고 있던 이 평정산 일대에서 일본군이 무려 3,000명을 몰살시키고 불태워서 다 덮어버린 것이 최근에 발굴돼서, 이게 실물입니다. 실물 해골들이에요. 평정산에 가면 이 참안 기념관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 조선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쪽에 조선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거든요. 자, 그리고 내년 이후에 러시아 사회주의는 소련으로 바뀌면서 스탈린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 스탈린의 철권 통치 때 바로 연해주에 갔던 우리의 18만 7천여 명의 우리 조선인들은 강제로 6,500km를 내다 버리죠. 이것이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는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들은 지금 연해주로 약 4만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선대의 땅으로. 이들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소련 동포들이죠. 고려인 나의 집은 어딘가. 지금 국내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일전쟁으로 가죠. 그래서 미국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만주 괴뢰국을 세웠을 때부터 이미 해산하고 철수하라고 했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는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서방의 견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제는 만주를 넘어서 지금의 열하, 연안 박지원이 쓴 열하의 승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좀 넘으면 이제 북경으로 넘어가는 고북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고북국까지를 합해가지고 열하성을 만들어요, 일제가. 그래서 이 열하성을 만든 뒤에 요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중일전쟁 때 일본이 훈련한 게 뭐냐면요, 해군입니다. 해군의 함재기가 떠서 급강화해가지고 폭격하는 기술을 이때 습득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거의 꼼짝 못했어요. 이 숙달된 중일전쟁 때 숙달된 함재기 조종사들, 이들의 이 공습 능력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일전쟁 때 사실 중국 동해안은 그냥 거의 무용지물이었어요. 걔네들은 해군이 있고 포병도 있었지만 거의 작동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일본 해군의 종횡무진 무대가 됐어요, 중일전쟁 때. 이 경험이 결국은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갈 때 커다란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으로 가서 이미 1937년 중일전쟁에서 내륙으로 갔으니까요, 중경 대공습을 할 때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이 이용이 됩니다. 일본의 규슈에서 떠서 중경 충칭까지 공습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대정의 알뜨르 비행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급유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착지 역할이 제주가 한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베이징 북동쪽에 있는 고북구입니다. 만리장성 위치예요. 제가 이쪽 지역을 안내를 25회 정도 했습니다. 중국 내륙에. 만주 지역은 한 10차례 정도 했으니까 한 35회 이상 중국 내륙을 역사 안내를 했어요. 2009년부터. 그래서 여기 고북구 지역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장승, 본인 이름은 백천이라는 필명을 쓰는데, 이분이 남긴 지역사 연구자인데, 고북구 왕사라는 이 책을 써서 바로 이 고북구 만리장성 이 자리에 우리 조선인들이 끌려와서 일본군 성노예를 했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약도를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남천문옥, 일본인이 운영, 일본 여성, 조선 여성, 후쿠지마 양행, 생활용품, 성노예를 끌려온 여인들에게 팔았던 것이고, 송국관, 금전관은 오직 위안부 영업만 했는데 대부분 조선인 여성이고, 그 다음에 위안기원, 여기는 위안부 조선 10여 명, 기노모를 입혀서 했다고 하는 거고요. 대하가라고 하는 건 전원 일본인 6명, 고북루라고 있는 곳은 조선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노예를 시킨 현장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김제교육청 교원들을 모시고 이 코스를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눈동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감정이 너무 복받쳐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북쪽으로 한없이 올라오다가 결정적으로 남방 진출, 남방 정책을 쓴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 지금 몽골의 동쪽, 몽골과 만주리의 경계부가 하린강이라는 게 있어요. 하린강. 이 강을 두고 바로 이 소련군과 일본군이 충돌하는데, 이때 몽골은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몽골이 한 팀이 돼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것이 바로 이 노몽한 전투예요. 1939년 있었던 이 전투는 결국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왜냐? 소련의 기계화 부대에 일본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1904년 대련에 있는 203 고지, 제가 남원여고 역사기행 학생들 할 때 그 대련에 203 고지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노일전쟁 이야기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했다고 하는 자만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련과 이 노몽안에서 전투를 벌여서 일본이 참패를 한 뒤에, 소련군이 만만치 않구나, 더 이상 북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몽골 국경에 있었던 노몽안 전투입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전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태평양 전쟁사에서. 자, 그리고 일본에게 돗자리를 깔아주는 게 바로 1939년 9월 1일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입니다. 2차 대전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죠. 그 엄청난 배상금 때문에 빵 한 쪼가리가 셀 수 없는 돈, 휴지 조각 불 때울 정도로 값어치가 없게 바뀌고, 그리고 이 패전에서 딛고서는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겠다 나타난 게 바로 누구예요? 누구?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 히틀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먼저 이탈리아가 1910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바로 뭘 주장하고 나와요? 파시즘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히틀러는 나치즘을 들고 나오고요. 일본은 그럼 뭐냐? 우리가 군국주의를 영어로 하자면 밀리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축국이 됐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은 다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였다 보면 그렇게 사람을 옥새로 다 몰아넣어서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사결정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 1차, 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과 주축국 또 동맹국가 연합국을 찾아보면
결국 그 사회가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남방 정책에 희소식이 되죠. 왜냐하면 네덜란드니 프랑스니 이 인도차나에 있었던 여러 이 식민지들을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가꿀 상황이 안 되니까 무주공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와 있는 영국 군대나 미국 군대 일부는 일본의 이 해군력에 게임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방 진출에 아주 좋은 호기가 됐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가 개입이 된 게 뭐냐면 이제 화면이 뒤로 갔는데 일본이 바로 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북쪽을 점령하게 돼요. 남방 정책을 했잖아요. 소련 기갑부대 노몽안에서 패했으니까. 이때 이걸 보고 미국이 더 이상 그 중간에 있던 입장을 떨쳐내고 일본에게 금수 조치를 단행합니다. 석유를 너 안 주겠어. 일본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석유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당시 해군력이 영국과 일본을 능가했어요. 1920년 항공모함을 만들고 1937년 중일전쟁 훈련된 이 함재기 항공사들 그리고 해군력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가진 이 보위대 수가 미국도 능가했고요. 그런데 이쯤에 1940년 5월에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고에서 어디로 옮겨오냐면 지금의 진주만 하와이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이 1941년 이쯤에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아예 하와이로 오게 되면서 일본은 저거를 건들지 않으면 남방 진출이 되지 않겠다. 미국과 충돌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 군사력이 확보되기 전에 우리를 능가하기 전에 지금은 능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이 미국을 이때 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본군 수뇌부가 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 진주만이 목표가 아니고 남방 진출이 목적이에요. 이 남방 공략을 위해서 동시에 가죠. 필리핀과 진주만으로 동시에 갑니다. 일본의 해군이. 그렇게 해서 남방 진출의 일환에 바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는 것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수출 금지가 제일 컸어요. 근데 이미 미국은 만주 계류국 세울 때인 1932년부터 이게 계속 북상해서 가고 또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내륙으로 가고 제국주의자들이 볼 때 중국은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일본이 다 먹는다?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영일동맹이나 또 너일전쟁 때 미국과 영국이 그런 공채를 사들여서 일본을 지원했다고 하면 이제는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견제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12월 7일 날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일본이 다 점령했어요. 말레이 해전, 그리고 미국령 또 괌, 웨이크 아일랜드, 영국령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동인도제도, 미얀마, 미국령 필리핀까지 다 이때 1941년 12월부터 1942년 5월까지 다 석권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조약 들어보셨죠? 가스라와 테프트가 일본과 미국이 비밀리에 맺은 협정인데 그게 뭐예요?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서로 지들끼리 밀약해서 지배를 점령을 인정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맺었던 미일 관계 속에서 바로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을 동시에 치면서 진주만을 기습했으니까 너일전쟁 때도 기습으로 이긴 거거든요. 얘들은 운묵구문인데 선수니까 일본은. 그리고 중일전쟁 때도 운묵구면서 뒤집어 씌웠고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있었던 이 봉천에 이것도 음모를 꾸며서 뒤집어 씌워서 한 거거든요. 일본은 그런 계략의 나라예요. 이렇게 5월까지 파죽지세로 왜요? 중일전쟁 때 훈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아직 훈련 경험도 없고 그리고 무기도 초창기에는 일본의 열세였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일본이 태평양 전역을 석권해 간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 트리틀 폭격대가 진주만 공습당한 걸 보복으로 똑같이 일본과 작전으로 항공모함 끌고 와서 일본 동쪽에 떠서
비행기를 16대인가 그럴 텐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드리들 폭격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몽골에 2번 받은 거 외에는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근대화 시기에 4개국 연합함대, 영국의 함대에게 장주번하고 사스마번이 공격을 받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쟁으로 해서 본토가 침략당한 적이나 기습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1942년 4월에 드리들 폭격대에 의해서 처음으로 본토가 공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운명의 해전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우리나라 조일전쟁,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이 전쟁 벌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을 만든 것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감청의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드 해전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면 감청에서 이 암호를 해독해내고 그곳이 미드웨이라는 걸 미국이 알아내고 그래서 그 유인작전에 일본군 감청에 걸려들어가지고 미국이 일본이 다음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그렇지만 초창기는 미국의 비행기들이 엄청나게 파괴당합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운 좋게 일본의 함재기들이 뜨지 않고 배에 있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때 미군의 이 공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대의 항공모함이 전부 다 수장됩니다. 참패를 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어진 1943년에 이 과달카날 전투, 여기에서 괴멸적 파괴를 일본이 당합니다. 제가 태평양 전쟁사를 길게 할 시간은 없으니까 약식으로 지금 해드려요. 이러다가 1942년도 초에 바로 괌, 사이판, 웨이크 다 점령당했잖아요. 그러다가 1944년 6월, 7월, 8월이 되면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잃었던 사이판 6월에서 7월, 괌 7월에서 8월 탈환을 하게 됩니다. 괌, 사이판이 탈환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2차 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B-29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하고 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 3월 10일 바로 도쿄 대공습이 괌, 사이판에서 출동한 거예요. 지금 미군이 어디에 있어요? 괌에 있죠? 그 북한의 미사일이 괌을 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괌의 지정학적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게 북한만 향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향할 것이니까. 자, 이렇게 6월에서 7월 사이판 미국이 점령돼서 이들이 이 1944년에 만세절벽에서 만세를 부르고 뛰어내리는 자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월 10일에 미군이 괌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사이판에서 7천의 군인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이게 군국주의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군국주의 이 밀리터리즘을 무장되어 있는 국가 백성들은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괌에서는요, 일본군 전사자가 2만이고 미군 전사자는 1,40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태평양 전쟁도 기울어 가고 있는 거죠. 그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필리핀 레이트 해전인데 그걸 하기 전에 이오지마 전투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오지마 전투는 여러분들이 혹시 제주도를 가시면 4.3 평화공원의 지하에 그 이오지마 전투가 사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일본군 7만 5천이 1945년 4월부터 8월 초까지 조성이 돼요. 군단이 와 있었기 때문에 관동군 2개 사단이 와 있었고 일본 본토에서 온 108여단 그리고 96사단 관동군 111사단 121사단 무려 7만 5천이 제주도에 주둔하거든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둔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주도를 묘사하려면 그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부터. 그러니까 제주도 그 전시관 지하 동굴에 전시관에
바로 이오지마 전투부터 표시를 전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이오지마에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어요. 일본군이 96%가 전사합니다. 2933명 중에 2129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군도 사상적으로 치면 더 많았어요.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로 미군이 점령해서 태평양 전쟁을 끝내게 된다면 미군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지를 이미 이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10월 23, 26일에 드디어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게 석권이 되면 일본 본토로 이제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테만 해전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일본도 총력을 다 들여서 이미 조종사들 다 없어졌고,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자살특공대입니다. 이 자살특공대가 제주도에서 양성을 했어요. 제주도 고산에서 서쪽에 한경면에.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면 성산 수마포 해안가, 제가 제주도 안내할 때 따라오신 분은 여기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성산 수마포에 이런 시뉴 진양부대 특공대들, 그리고 가이테는 송악산, 그 어뢰처럼 생겼어요. 자살 특공대 무기가 어뢰에 타요, 사람이. 가지고 해안가로 가서 미 함대공 부딪혀 죽는 거예요. 가미카제는 지금 대한항공 훈련장에 있는 정석비행장, 여기에 이 가미카제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주도를 제대로 알고 가면, 저거 제주 안내하면 이런 걸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군 함대에서 보니까 함재기가 보통 어떻게 해요? 공습을 하고 떠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대로 돌진해 온 걸 본 거예요. 이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갑판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에 있는 비행기를 경납고까지 와서 폭발하는 경험을 하게 돼. 이것이 바로 최초의 자살특공대 가미카제입니다. 신풍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제는 끝판까지 온 거죠. 그렇게 해서 폭탄 싣고 보트에다가 자살특공대가 신효예요, 진양부대. 그 다음에 어리처럼 생긴 거에다가 폭탄 싣고 가서 부딪히는 것이 가이텐 특공대고, 이런 짓을 시킨 거죠. 자, 그리고 도쿄 대공습. 하루 10만 명, 총 15만 명의 도쿄 시민들이 숨져간. 도쿄는 나무로 지은 집이 많으니까 이 폭탄을 글리세린과 오일 등을 섞은 탄을 갖다 퍼 부은 거예요, 도쿄에다. 꺼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오고 바로 도쿄 대공습인 1945년 3월 10일입니다. 이전에 2월 15일공에 일본 대본영은 결치로작전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홋카이도하고 아오무리현 쪽에 제1호부터 해서 제주도가 제7위예요. 그게 결치로작전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진지동굴 뚫려 있는 것이 결치로작전의 제7호가 제주도하고 남해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 지금 태평양 전쟁에 일본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인들이 다 있으면 어디든 이름 모를 섬에 다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본군이 지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죽어가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주장한 피해가 일본군 6만 5천, 미군 12,000, 오키나와 원주민 12만 명, 도합 20만 명이 숨져간 곳이 1945년 6월 20일에 경에 끝난 오키나와 상륙작전입니다. 이 전쟁 뒤로 미군이 어디를 향한다고 했을까요? 제주도입니다. 7만 5천의 일본 군대가 와 있었으니까. 그 다음이 제주도예요, 오키나와에서. 그래서 제주도에 700~800개의 진지 갱도가 있는 겁니다. 한라산 어승생악부터 최후의 진지부터 중산간 오름에는 대부분 다 갱도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때 끌려간 전라도 사람들이 어디? 성산응해구를 팠어요. 그리고 용암으로 된 곳, 퍼석퍼석한 모래로 쌓인 곳은 곡괭이만도 파지지만 용암으로 된 건 북한 기술자들, 장성에 있는 탄광 기술자들을 끌어다가 판 겁니다.
12만 명이 숨져갔으니까 오키나와 원주민 12만 명이니까 제주도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시 14세부터 60세까지 소년대, 청년대, 장년대, 노년대까지 결성을 해서 죽창 하나 주고 해안가에 세우려고 했어요. 훈련시켰다고. 총을 주면 일본군에 쏜다고 총은 주지도 않고. 이게 1945년 봄 5월부터 8월 초까지 제주도의 상황이에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남만주 철도 주변에 있는 관동군, 1906년에 만주에 세워진 관동군을 제주도에 2개 사단을 끌고 내려오고 일본 본토에서 2개 사단 정도. 그리고 훗날 망해서 안 들어왔지만 망하지 않았으면 1개 사단을 더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한 개 사단을 더 상륙시키려고. 이 오키나와 전투 다음에 제가 이 빨갛게 써놓은 게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태평양 전쟁사를 안내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태평양 전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신 뒤에 이제 기업, 추모, 회원, 미래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은